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문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오는 12월 4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또 대한민국의 하나의 또 역사적인 날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 발생을 했지만 굉장히 빠르게 그죠? 또 정리가 됐다? 네, 됐습니다. 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고 또 한 6시간 만에 계엄 해제 또 발표도 했습니다. 해제 선언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젯밤부터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될까? 저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저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기술 개발이 있었고요. 돈을 벌기 위한 일들이었지만 스마트폰도 그렇고 자동차, 비행기, 우리가 가보고 싶은 곳을 옛날에 배 타고 한 달 걸렸으면 비행기 타고 이제는 하루 만에 그죠? 한 14시간이면 어디든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 발전이 우리가 가보고 싶은 곳 가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또 떨어져 있을 때 전화로 목소리 듣고 이제는 보이스톡, 페이스톡으로 얼굴 보면서 통화를 무료로 할 수 있고 네, 이 모든 기술적 발전이라든지 또 수많은 예술 작품들 그리고 스포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예술이네. 우리 옛날에 김연아 선수의 그 금메달 딸 때의 그 퍼포먼스라든지 그리고 각 스포츠 경기에 손흥민 선수의 경기라든지 그걸 보면서 참 우리를 얼마나 많이 즐겁게 해줍니까? 그죠? 우리의 시간을. 그런 면에서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줬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못하셨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참 외로운 직업인 거잖아요. 네, 제가 12명 회사의 대표를 해도 참 외로운 직업인데 저 자리에 있으면 되게 외로울 겁니다. 또 정치인이다 보니까 엄청난 공격을 받고 그랬을 때 참 저렇게 하고 싶은 저런 마음 대통령이 가진 가장 큰 권력이니까요. 그 권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이었는데 저걸 갖다가 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그 정도 시나리오 분석도 안 됐나? 사실 그 보좌진, 옆에 국무위원들부터 해가지고 참, 이번에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 어젯밤에 있는 그 일들을 보면서 딱 떠오른, 기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이건희 회장님의 한국 정치는 사료, 관료 행정은 삼류, 기업은 이류. 해가지고 이 말씀을 언제 하셨나 보면 95년이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95년도에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치는 사료, 관료와 행정 조직은 삼류, 기업은 이르다. 이게 95년 베이징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했고 이 말씀 하셨다고 해서 약간에도 그때 김영삼 정부였었는데 약간의 정치 보복이 조금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용감하게 말씀을 하셨었죠 그때. 나중에 오죽하면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셨었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좀 이번에 꼭 이게 정쟁의 수단으로만 쓸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나라 정치인들 다 좀 반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이 이때 당시에 95년도에 2류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이 1류로 올라섰고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근데 정치 사료 그리고
우리가 금융에 개선해야 될 것도 많죠. 자, 그런데 아침에 모닝 브리프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래서 어제 그 초유의 사태로 앞으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 정치가 이번에 통렬한 반성을 해서 좀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된다는 거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야당에서 금투세는 제가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니, 금투세보다 그렇게 우리 시장에서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몇 명, 1%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런 취약한 시장을 만든 그 원인부터 개선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상법 개정부터 시작돼야 된다 했었는데, 상법 개정에 아마 빠르게 힘을 얻을 겁니다. 그죠? 네,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가 우리 기업의 인류 기업을 이제는 주주가치라든지 이런 금융에 제대로 된 기능이 발휘되는 시장으로 만들어가는 큰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상법 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저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네, 앞으로 굉장히 우리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일이 될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건희 회장님 이 어록들 보면 참 좋은 말씀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삼성의 협력업체도 바로 삼성가족이다. 이 부분도 보면요, 89년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우리 그 대기업이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협력업체들이 같이 살아야 이 전체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태계든 자동차 생태계든 되는데, 그 1차 밴드, 2차 밴드 업체들이 참 CR, 그죠? Cost Reduction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좀 뭔가 제품이 잘 팔리면 같이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안 좋아지면 코스트 리덕션으로 해서 단가 깎아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부품 산업의 이 뿌리가 되게 취약하잖아요. 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보면 출근부 찍지 마라, 없애라, 집이든 어디에서든 생각만 있으면 된다, 구태여 회사에서만 있을 필요 없다. 이 말씀이 유명하죠. 지금처럼 잘해봐야 1.56다. 마누라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93년 6월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업인들이, 저는 우리 문화가 기업인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또 만들어주는 분들이 다 기업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가분들도 그동안은 우리가 IMF 같은 걸 겪을 때는 외세 자본에 너무 취약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과 같은 어떤 경쟁력을 가진 그런 기업이 돼서만 이제는 존경받는 기업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목표가 존경받는 기업, 그런 존경받는 기업이라는 그 하나의 큰 원칙이 있으면, 유성증자를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 저런 걸 새로 이번에 이수페타시스에서도 나왔듯이 이런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고 하는 건 좋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떳떳하게 나와서 미리 얘기를 해야죠. 이런 CNT 도전체 이런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시너지가 나면서 지금 우리 기업에 이렇게 큰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 확보됩니다. 이 정도 얘기 안 하고 무슨 올빼미 공시처럼 뭘 숨기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존경받아야 될 우리 기업가 분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 밑에 계시는 이 보좌진들이 좀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좌진 하니까 이 대통령 보좌관들 다 일괄살표, 참 부끄러운 일을 했으니까, 그죠?
다 사표 사직서를 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참, 그리고 재미난 또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어떻게 이런 걸 또 짤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2016년 제가 2016년하고 되게 비슷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야, 2016년에 추미애 국회의원 5선 당선이 있었고요. 올해 24년 추미애 국회의원 6선 당선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이 선거 이런 거 잘 모르다 보니까 올해도 나오셔서 국회의원 되셨네요. 그리고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 발표가 있고 17년에 내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도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 발표하고 내년에 내한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리우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종합 8위를 했었는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종합 8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16년에는 한강 작가가 부커상 수상을 또 했었다고 하고요. 야, 또 이것도 참 재미난 게 롤드컵에서 이번에 이 SKT의 T1 페이크 우승했었잖아요. 2016년에도 똑같이 페이크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이번에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발의가 16년 12월 9일 있었고 2017년 3월 10날 탄핵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 너무 큰 실수를 하셨어요. 저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이유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쪽 챙기는 것보다 또 저쪽을 챙겨야 되는데 저쪽이 너무 홀대되는 거 아니야 하면 정권을 바꿔서 또 챙기지 못한 부분을 챙기게 되고, 또 이쪽 정권에서 너무 저거는 너무 과도한데 너무 사심이 들어간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 하면 또 정권을 바뀌어서 그 부분을 완화시키고 그런 약간 자정작용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대통령이 되든 뭐 잘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잘하는 쪽을 원래 저는 늘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너무 큰 실수를 하셨어요. 네. 아무튼 그 재밌는 짤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엄 뉴스 몇 개만 보겠습니다. 이거 정치적인 비난이나 이런 거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자, 문 걸어 닫고 깜짝 계엄 귀 닫은 대통령실. 여러 기사 중에서도 저는 요 부분이 제일 문 걸어 닫고 깜짝 계엄인데 귀 닫은. 어느 조직이나 귀를 닫고, 제가 주식 누가 망하나? 우리 업계 자체가 이 고학력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고학력자들이 많으니까 다 주식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보면 귀를 열고 계신 분들이 살아남았지, 고학력 순선으로 주식에서 돈을 잘 벌 것 같으면 그죠? 하버드대 박사부터 잘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워런 버핏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는 경제학자들 중에서 보면, 야, 저 사람들은 IQ 160은 되겠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은 IQ 순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펀드 매니저라고 하거든요. 펀드 매니저, 매니지먼트 한다라고 했잖아요. 관리. 그러면 국정 운영 이런 것도 다 이 매니지먼트인데, 안타깝죠.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한 명의 천재가 어떻게 다 관리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항상 귀를 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웜의 신박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너무 나한테 유리한 기사, 유리한 내용만 보고 반대되는 얘기, 그런 걸 갖다가 막 안 보려고 하고
욕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귀를 닫은 행동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귀 닫고 문 닫고 그렇게 계엄령을 선포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계엄령 선포는 대부분의 대통령실 참모 직원들도 예견하지 못했었던 일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예견을 했든 못했든 밑에 보면 전혀 모르는 일,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비상계엄 선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참모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 대통령 선거 때는 아무래도 언론에서 계속 이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그냥 상식적인 수준 정도까지도 모르긴 한데 예전에 어떤 후보도 참 제가 좋아했던 기업인이신데 갑작스럽게 그 대통령 후보 후보직을 사임한다라고 얘기를 발표하고 할 때 제가 자세히 이래 보면 저분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그분도 되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의를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나라를 5년 동안 이제 통치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귀를 닫고 계셨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월부터 정부 계엄설 홀로 외친 김민석 사실이었다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파악을 해서 이쪽 방향인 것 같아 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엄을 어떻게 알았을까? 네.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이분은 어떻게 하셨지? 8월 달에 지난 8월부터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SBS 라디오 쇼에 출연하셔가지고 지난 총선 당시 국정원이 정치 공작에 대해 대비하고 경고했고 최근에 정보사 기밀 유출에 대해서도 정보를 입수해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밑에 쭉 보다 보니까 김 최고위원은 지난 9월 말 정부의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했다고 했고요. 이 서울의 봄 4법은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 사후 동의 등 계엄 유지 요건 강화하고 국회의원이 계엄령 선포 중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이런 거를 갖다가 발의를 했었군요. 근데 이런 걸 당시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했었는데 왜냐하면 현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 구도였고요.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서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인데 그러나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이 경우 계엄령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2시간여 만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요. 네, 190명 전부가 다 전원이 찬성을 했죠.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또 이를 공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SNS에 이 비상계엄은 무효이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뭐 등등 얘기를 해놨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계엄을 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고등학교 1년 선배였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면서 그 얘기가 어디 있었었는데 못 찾겠네. 뭔가 약간 블랙스완 같은 일이 발생했잖아요. 1979년 11.6 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때 내려졌던 그 계엄 이후로 45년 만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블랙스완 같은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야 이런 걸 어떻게 알았지? 네,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예, 제가 펀드 매니저나 우리 투자자들은 변화 사냥꾼이 돼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야, 이 45년 만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희한하게도 아까 2016년과 거의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이 똑같았기 때문에 2017년도 그죠? 똑같이 주식시장이 반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국내 운용사에서 가장 큰 운용사 또 대표가 전화 와가지고 이래저래 물어보는데 그래서 2016년하고 너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2017년은 장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 지금 그때랑은 또 뭐 다를 뭐 이런저런 또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17년하고 똑같은 종목이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 얘기는 했었어요. 17년에 주도했던 주도주는 바뀔 거라고 당연히. 자, 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16년 만에 10조 정한펀드 가동되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후폭풍의 정시 안정화를 위해서 10조 원 규모의 정시 안정펀드 투입 등 대비에 나섰다. 정한펀드가 실제로 작동이 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재가동이 되는데 이번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에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정시는 10조 원 규모의 정한펀드 시장 안정 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채권시장 자금시장은 총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 CP 매입 프로그램은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정한펀드는 정시 안정과 수급 개선을 목적으로 정부가 주식시장의 매수자로 개입하는 방식이고 증권사, 은행, 보험사, 상장사들이 자금을 모아서 상장 주식에 투자 운용하는 펀드로 주가 급락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코스피가 1400까지 후퇴하는 등 증시가 폭락하자 대책으로 5대 금융지주와 금융권에서 10조 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서 7600원 규모의 정한펀드를 조성을 했거든요. 당시 정한펀드를 증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등 국내 대표 지수 관련 상품에 투자해서 금융시장 안정 유지에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하려면 뭐 가동되나 해서 뭐 조치를 준비를 하겠다가 아니라 액션을 해야죠. 액션을. 그때 제가 뭐 기고문까지 써서 국회의원 선배들하고 여기저기 제가 막 보냈었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 있었냐면 1800대 그때 이분 말고 다른 금융위원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동학개미들 1800대 여기서 주식 사는 거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정한펀드 결국은 눈치만 보다가 안 했어요. 네. 실제로 정한펀드가 가동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1800, 2000에 사서 3000 넘어갔을 때 시장 과열일 때 그때 정한펀드 주식 파니까 주식 살려고 하는 분들 조금 기다렸다가 정한펀드가 물량 내놓으니까 그 물량 보면서 사세요 이랬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럴까봐 이번에도
이 바로 앞에 이런 일이 있으면 뭔가 백서를 적어서 다음에는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이 바로 어떤 액션이 이루어지게끔 우리는 사회가 시스템을 그렇게 갖춰야 되는데, 제가 늘 뭐 말씀드리는 게 봄에 겨울만 되면 큰 화재 발생하고 사람들 다치고,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된 이 파이어 줄 같은 거, 예, 비상 사태에 불이 났을 때 연습 이런 거 안 한다 했잖아요. 밑에 한번 볼게요. 김 위원장은 최근 증시 하락과 관련해서 정합펀드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난달 24일 KBS 이뤄진다 라이브에 출연해서 정합펀드는 여전히 유효하고 언제든 준비에 시작하자 하면 바로 투입할 기관이 준비되어 있다면서, 다만 주가를 부양한다는 측면보다 안전판 역할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을 봐야 한다. 네.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을 보는 게 아니라 안전판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PBR 0.9 이하로 내려가면 항상 빠르게 회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난 미국의 금리가 5% 가면서 2277 막 기록하고 이런 타이밍을 그 타이밍은 저도 타이밍 되게 좋아하지만 타이밍을 보고 투자를 해서 그걸 못 합니다. 타이밍은. 가격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PBR 얼마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시장이 이렇게 빠졌을 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3천 넘어갔을 때는 되게 조심스러웠잖아요. 왜냐하면 비싸니까. 근데 뭘 타이밍을 보며 적절한 타이밍을 본다는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금융위원장님을 제가 뭐라 하면 안 되는데, 네, 조언입니다. 조언. 네, 저의 충언으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타이밍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가격을 보고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비상계엄 후폭풍에 원달러 1420원 선 진입할 때, 네, 표정이 좀 안 좋으시다, 그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중앙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밤에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관련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원장까지 참석을 했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비상계엄 충격 후 후폭풍이 야기할 원화자산 포지션 축소 여파에 급등이 예상된다면서 민경원, 임환열, 우리은행 연구원이 그렇게 말을 했군요. 밤사이 추이를 되짚어 보면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국회 폐쇄 1440원 중반까지 갔었죠. 국회 해제 요구안 가결 이러면서 뚝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고 비상계엄 해제, 네,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렇게 한국 전국 불안이 확대됨에 따라서 코스피, 한국 국고채 등 원화자산에 대한 투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오늘 장중 외국인 자금 매도세가 본격적으로 확인될 경우 원달러 상방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네, 그런데 왜 이래? 오타가 많죠. 자, 당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약속했지만 최근 비슷한 이슈가 부각됐던 프랑스 케이스에 비춰봤을 때 원화에 닥칠 비상계엄 후폭풍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쭉 얘기해놨는데, 네,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글로벌하게 이 스마트마니가 이 정도 이슈에 우리나라 주식을 막 때려파고, 단기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어제 외국인들 이틀 동안 현선물에서 매수 포지션 많이 잡았잖아요. 그게 단기적인 헤지펀드들라면 오늘 기계적으로 걔네들이 손절을 할 거고요. 가격이 떨어져서 시작할 거니까. 걔네들은 손절하지만 장기 펀드, 그동안에 오랜 이 펀드 운용의 역사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 보면 연평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지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이 정도로 국가
이 금융 시스템이 상당히 공격을 받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어젯밤에 보면 우리나라 가상화폐도 한 9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다면서요. 그것도 보면 참 어리석은 부분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그러면 가상화폐는 오히려 사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죠? 가상화폐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비트코인 하나만 하면. 근데 와 계엄 뭐 이러니까 그걸 던지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자들이 자 이번 계엄 사태를 가지고 그러면 강남에 있는 부자들, 자산가들은 강남 아파트를 팔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항상 뭔가 헷갈릴 때는 제가 부자 마인드로 늘 생각을 해보는 버릇을 길러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내가 부자가 아니라도 부자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 자, 비상계엄에 더 높아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위험, 밸류업 영역화. 자, 요게 걱정이잖아요. 그죠? 네, 이번 일로, 좀 부끄러운 일로, 이 한국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되지 않을까. 뭐, 요런 걱정들을 하실 건데, 일단 내용 먼저 읽어볼게요. 이 사태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증시 하방 압력이 이전보다 확대된 시점에서 정책 성격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하고,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깜짝 비상계엄 선포는 6시간가량의 소동으로 마무리됐다며 독단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보로 평가되는 이번 조치로 국내 정치 리스크가 부각됐다. 비상계엄 직후 환율 및 한국 증시 추종 ETF가 간밤 변동성을 키웠던 만큼 이날 국내 증시 역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을 동반한 단기 변동성 확대가 가능하다고 밝혔고, 이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올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적극 추진해온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라며 정책 중인 동력이 돼야 할 법안 개정 필요 안건들이 빠르게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던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현 정권의 리더십과 정권 유지 여부에 대해서 빨간불이 켜져서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할 위험이 생겼다. 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롤모델 격인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에는 앞서 10년간의 기업 지배구조 개정 노력이 이어져 왔고, 연속성 있게 장기간의 노력을 들여야 안착이 가능한 정책 과제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라고 했고요. 다만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역시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오랜 과제로 삼아왔기에 정책 성격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했고요. 특히 증시 하락 압력이, 하방 압력이 더욱 확대된 현 시점에서 더 속도를 내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있는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윤석열 정부의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겠으나 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에 있어 상법 개정안 등을 우선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과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요 부분을 제가 우리 누구 연구원이죠? 네, 아는가 모르는가? 김윤정 연구원이군요. 네.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윤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걸 하겠다는 노력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죠? 밸류업 프로그램 아주 좋았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이 기업의 이 한경련이었나요? 네, 그런 거에 이제 좀 벽에 부딪혔죠. 벽에 부딪히면서 약간 이렇게 약간 용두사미처럼 되려고 하는. 그 전에 뭐 밸류업 지수 이런 거는 제가 그거는 탁상공론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 기업 대주주들이 상속세, 증자세 때문에 그 올라가는 거 원치 않는데 아니 밸류업 지수에 그 왜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아무 그 밸류업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헛수고 하는 거거든요. 헛수고. 그런 거에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에 이 상법 개정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속전속결로 처리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와, 이거는 대형 사고였지만 증시로 따져보면 이게 대형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화면의 기사인데요. What? Shocking. 뉴욕 증시에서 한국 기업 주가 출렁, 쿠팡 장중에 10%가나 빠지고, 그 정도로 이 계엄이 과거와 같은 형태로 진행됐다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이번에 딱 보여졌죠. 외국인들한테 이 좀 부끄러운 면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런데 바로 저렇게 속전속결로 딱 해결해버리네 라는 거 보여줬잖아요. 이번 일로 너무 우리가 좀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수준이 이 정도야. 제가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사드 보복 2017년부터 사드 보복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중국의 고위 공무원하고 저희 형님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고위 공무원의 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드 보복? 그거는 사드에 대한 보복이라기보다는 2016년 연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촛불 집회로 탄핵이 됐다는 거죠. 시진핑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중국의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천안문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을 하고 그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한국의 촛불 집회와 같은 황제잖아요. 중국에서 황제인데 황제를 끌어내리는. 그런데 그게 보면 예전에 아랍의 혁명 이란의 호메이니 왕조가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2009년, 10년, 11년 그때도 이 메나 지역에 이집트를 비롯해서 왕조들 많이 그런 민주화 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진핑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그거라는 거죠. 한국 가서 와 한국의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저렇게 봐.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끌어내리잖아. 이걸 중국의 인민들이 이럴 수도 있구나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는 중국이 철저하게 사드 보복이라는 이유로 한한령을 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조금씩 지금 최근에 풀려나가는 많이 풀어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국민들과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이 중국은 지금 한 명의 독재를 견제를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저렇게 해결을 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웜의 신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해제 관련돼서 또 군대에 아들 보내신 분들, 경찰 형제 자매 또는 아이들이 가 있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이 시스템에 대한 많은 불안감과 걱정을 우리나라에 계신 분만 아니라 해외 동포분들도 많이 저한테 문자로 오늘 아침에도 보내주셨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